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회의 중 상사가 던진 한마디, 오랜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평가, 가족 모임에서 친척이 무심코 한 비교, 심지어 SNS에서 모르는 사람이 달아놓은 댓글 하나,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 겁니다.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 않게 당신에게 밥 먹자고 연락을 합니다. 그 말이 당신에게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어쩌면 애초에 별뜻 없이 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샤워를 하다가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또 재생됩니다. 분명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배경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그 말에 이렇게 오래 머무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사실 그 말이 맞는 걸까? 그렇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를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 안에서 스스로를 조각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끝에는 누군가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될 때 그 고리를 끊는 실제 방법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유독 잦은 분들일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빠르게 읽고 분위기를 섬세하게 감지하며 누군가 불편해하면 내 탓부터 하는 사람. 회의가 끝난 후 내 말이 너무 길었나 혼자 복귀하고 문자 하나를 보내고 나서 표현이 이상했나 다시 읽어보는 사람. 누군가와 대화가 끝난 뒤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이 상처가 됐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흘려듣고 다음 날이면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대범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 섬세한 감각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어 온 힘입니다. 당신은 그 감각 덕분에 누군가의 작은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고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것을 먼저 알아채며 관계를 오래 유지해 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섬세함이 없었다면 당신 주변에 지금 이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힘이 때때로 당신 자신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린다는 것,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물리적으로 작동합니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다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꿰뚫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은 공기의 진동입니다.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뇌는 그 소리를 받아 의미를 붙이고 감정을 만들고 기억 속 오래된 상처와 연결시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들은 말, 부모님께 자주 들어온 비교,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받은 평가. 당신의 뇌는 새로 들어온 말을 그 오래된 기억들 위에 겹쳐서 해석합니다. 지금 상사에게 들은 말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은 말과 비슷한 결이라면 뇌는 그것을 같은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이렇게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이 당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 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당신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보다 해석에 오래 갇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은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에 이렇게 오래 머무는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가장 자연스럽게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뇌의 작동 원리를 하나씩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오래 남을까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울 때 엄마가 반응해주면 아이의 뇌는 나는 중요한 존재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뇌는 나는 위험하다는 경보를 울립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설계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종이 타인과의 연결을 목숨처럼 여기도록 진화해온 결과입니다. 무리에서 배제되면 죽는 시대가 수십만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뇌가 지금도 그대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내 보고서를 무시할 때, 오랜 친구가 내 말을 가볍게 흘려들을 때, 가족이 내 선택을 비웃을 때, 당신의 뇌는 그 순간을 단순한 언어적 충돌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별거 아닌 말인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반응.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수십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설계된 뇌가 지금도 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사람들에게 온라인 공 주고받기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간에 의도적으로 다른 참가자들이 그 사람에게 공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따돌림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몇 분짜리 모르는 사람들과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따돌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뇌 영상을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릎을 다쳤을 때, 뜨거운 것에 손을 댔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정확히 같은 곳이 켜진 것입니다. 전대상 피질,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바로 그 영역이었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는 표현, 비유가 아닙니다. 뇌에서는 실제로 같은 신호가 흐릅니다. 당신이 그 말을 며칠씩 곱씹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몸에 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쑤시듯 뇌가 처리하지 못한 사회적 고통은 계속해서 재생됩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처리되거나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고통은 반복됩니다. 그것도 하필 가장 취약한 순간에. 낮에 바쁠 때는 괜찮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잊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순간이 오면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잠들기 전, 샤워할 때, 출퇴근 지하철 안, 멍하니 창밖을 보는 순간, 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걱정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는 일을 합니다.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기능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복기해서 같은 실수를 피하고 타인의 반응을 미리 예측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이 기능이 과잉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는 설명되지 않은 감정을 반복 재생합니다. 그래서 낮에 바쁠 때는 잊히다가 혼자 있는 순간 그 말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뇌가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억압하면 잠깐 조용해지지만 이 회로가 켜질 때마다 다시 튀어나옵니다. 눌러두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건 사실 그 다음입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적으로 노출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구나로 시작했던 것이 반복될수록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더 오래 반복되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가 됩니다. 부모에게 오랫동안 넌 왜 이렇게 못한 일을 들어온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는 것.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무시당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가치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은 세뇌가 아닙니다. 뇌가 패턴을 학습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뇌는 효율을 추구합니다. 매번 새롭게 판단하는 것보다 이미 학습된 패턴을 자동으로 꺼내는 것이 에너지를 훨씬 덜 씁니다. 그래서 오래된 평가가 새로운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어릴 때 넌 안 돼를 들어온 사람이 어른이 되어 처음 만난 상사에게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유독 더 깊이 꽂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뇌가 그것을 새로운 정보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패턴의 확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자신을 이해할 때 비로소 성장한다. 당신을 정의하는 권한은 당신에게 말을 던진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일부만 받습니다. 당신이 지쳐있던 날, 실수를 했던 순간, 긴장해서 말이 꼬였던 장면, 그 단면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뇌가 그 권한을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칭찬을 들으면 하루가 밝아집니다. 비판을 들으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면 안정되고 무시당하면 뒤흔들립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타인의 반응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세로토닌이 올라가고 무시당할 때 급격히 떨어집니다. 세로토닌이 낮아지면 불안이 높아지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뇌는 다시 타인의 반응을 구하게 됩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 타인의 평가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집니다. 세로토닌의 공급원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것. 그것이 오늘 드릴 5단계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음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지금부터는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그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알고 나면 당신은 타인의 말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말이 당신을 흔들 때 뇌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뇌의 경보센터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0.1초 안에 작동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하기도 전에. 그리고 편도체는 현재와 과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사에게 들은 말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은 말과 비슷한 결이라면 편도체는 그것을 같은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사가 회의실에서 당신의 발표를 끊었을 때, 친구가 당신의 선택을 비웃었을 때,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경보를 울립니다. 그 순간 몸에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심박수를 높이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뇌를 생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소화가 멈추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집에 와서 샤워하다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 그때 저렇게 말할걸. 왜 나는 그 순간에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편도체가 먼저 켜지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나중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전두엽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전전두엽은 뇌의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저 말이 사실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처리하는 곳이 전전두엽입니다.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판단하는 능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문제는 편도체가 폭주하면 전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편도체가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면 전전두엽으로 가는 자원이 줄어듭니다. 마치 엔진을 풀가동하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속도는 나지 않고 열만 납니다. 화가 나거나 겁이 나면 말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평소보다 실력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싸우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이 다 끝나고 나서야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고 전전두엽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 그 말이 나를 상처 입혔다고 표현하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뇌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는 그것을 처리 가능한 정보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참아라. 티 내지 마라. 예민하게 굴지 마라. 그런데 뇌과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뇌는 그것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감정은 반복 재생됩니다. 그리고 억눌린 채로 쌓인 감정은 엉뚱한 순간에 엉뚱한 방식으로 터집니다. 별거 아닌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사소한 일에 과하게 화가 나거나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는 것. 그것은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임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타인의 말을 반복해서 곱씹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걱정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는 일을 합니다. 낮에 바쁠 때는 괜찮다가 혼자 있는 순간 그 말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뇌가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회로를 끄는 방법은 억압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결심할수록 오히려 더 자주 떠오릅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흰 곰이 떠오르는 것처럼 뇌는 부정 명령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말자는 명령을 실행하려면 먼저 그 생각을 불러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건 처리입니다. 감정을 직면하고 언어화하고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 그것이 뇌가 그 신호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뇌는 설명되지 않은 감정을 반복 재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설명된 감정은 더 이상 반복 재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특히 더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평가의 기준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세로토닌은 사회적 지위 감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세로토닌이 올라가고 무시당하거나 비판받을 때 급격히 떨어집니다. 세로토닌이 낮아지면 불안이 높아지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뇌는 다시 타인의 반응을 구하게 됩니다. 칭찬을 들으면 하루가 밝아집니다. 비판을 들으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면 안정되고 무시당하면 뒤흔들립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 타인의 평가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집니다. 세로토닌의 공급원이 외부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 이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의지를 다잡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들어오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그것을 자신의 가치 판단에 연결시킵니다. 세로토닌의 공급원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것. 그것이 오늘 드릴 5단계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 방식을 조금씩 다르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단계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들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반응을 0.5초 늦추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멍하니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생각납니다. 아, 그때 저렇게 말할걸. 왜 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못했을까? 그 뒤로 며칠 동안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다시 써내려가면서 더 나은 버전의 나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편도체가 먼저 켜지고 전전두엽이 나중에 따라오는 뇌의 구조 때문입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는 순간 이성적 판단은 사실상 멈춥니다. 그 상태에서 적절한 반응을 기대하는 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는 것입니다. 그 0.5초 동안 편도체의 반응 속도보다 전전두엽이 개입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마음 수련이 아닙니다. 뇌에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속으로 잠깐이라는 단어 하나만 떠올려도 됩니다. 그 단어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자동 반응이 아닌 선택을 하겠다는 신호를.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즉각 반응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0.5초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짧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훈련을 반복하면 뇌는 점차 자동 반응 대신 선택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반복되면 언젠가 자동으로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말의 내용에 집중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말이 왜 나왔는가?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불안, 열등감, 좌절을 당신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항상 남의 성취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 잘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트집을 잡는 사람, 아무렇지 않게 당신의 선택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들이 그러는 건 당신이 문제여서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내면이 불편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타인이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건드릴 때라고.
당신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그와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 지금 저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 저 말을 가장 자주 하는 상황은 언제일까? 저 사람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그 말의 피해자에서 그 말의 관찰자가 됩니다. 피해자는 그 말 안에 갇힙니다. 관찰자는 그 말을 바깥에서 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설명하는 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을 언어로 꺼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꾹 눌러두고 괜찮은 척 지나갑니다. 티를 내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괜한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냥 잊으면 되겠지 싶어서, 그러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별거 아닌 말에 과하게 화가 납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해집니다. 억눌러 두었던 것이 결국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억압은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눌러두는 것입니다. 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단단하게 굳어서 다음에 더 크게 터집니다. 파트 3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반복 재생합니다. 그 재생을 멈추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지금 그 말이 속상하다. 나는 그 말이 부당하다고 느낀다. 나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혼자 일기에 써도 됩니다. 소리 내어 말해도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털어놓아도 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꺼내는 것입니다. 뇌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는 그것을 처리된 정보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리된 감정은 더 이상 잠들기 전에 반복 재생되지 않습니다. 샤워하다가 불쑥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멍하니 있을 때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뇌가 이미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내부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이 이렇게 강하게 흔드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내부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나만의 답이 충분히 단단하지 않을 때 타인의 말이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누군가 넌 이기적이야 라고 말했을 때 즉각 아닌데 라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증거를 자신의 경험에서 이미 충분히 쌓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흔들릴 때 타인의 말이 파고듭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다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해왔느냐가 자기 신뢰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써보세요.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순간 3가지. 내가 실제로 잘해낸 1가지.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아는 나의 강점 3가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 옆에 끝까지 있어줬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했다.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화가 났지만 참고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냈다. 이것들이 당신의 기준입니다. 타인의 말이 흔들어 올 때 당신이 돌아올 수 있는 탓입니다. 타인의 말이 강한 이유는 당신 내부의 기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어도 흔들릴 때 당장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목록은 그 떠올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말이 들어왔을 때 이 목록을 펼쳐보세요. 뇌는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 추상적인 비판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5번째 단계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4가지 단계를 오늘 한번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아 맞아. 이렇게 해야겠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일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흔들어 오면 뇌는 또 예전 방식대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것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타인의 말이 흔들어 올 때마다 2단계를 적용하면 뇌는 점차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 갑니다. 뇌는 훈련에 의해 실제로 바뀝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그 방향으로 회로가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쉬워집니다. 10번이 지나면 반쯤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타인의 말이 예전만큼 깊이 박히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충분히 반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타인의 말이 깊이 박히는 건 인간의 뇌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도록 진화해온 결과였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연결이 곧 생존이었던 종이 지금도 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는 편도체의 경보와 전전두엽의 마비, 그리고 처리되지 않은 감정의 반복 재생이 당신을 그 말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뇌는 설명되지 않은 감정을 반복 재생합니다. 하지만 처리된 감정은 더 이상 재생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에피테토스가 2000년 전에 말한 것처럼 당신을 괴롭히는 건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은 상처보다 해석에 오래 갇힙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린다는 건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자신의 기준을 충분히 단단하게 쌓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기준은 지금부터 만들어도 됩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물리적으로 작동합니다. 뇌는 설명되지 않은 감정을 반복 재생합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처리됩니다. 사람은 상처보다 해석에 오래 갇힙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이 이미 그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당신을 가장 자주 흔드는 말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말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드린 세 번째 단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착착심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마음의 결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